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또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지점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희 하이투자증권에 3이씨가 있어요. 뭐 이씨만 뽑아요? 여기 그렇게 좀 됐네요. 네. 보니까. 이창환 부장님, 그 다음에 이화진 과장님, 맞아. 이영훈 부장님. 그래서 다 이름이 이씨여가지고 좀 특이하더라고요. 늙은이, 중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셋이 있는 거죠.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 지점의 늙은이 이부장이라고 하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늙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영훈 부장님하고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매번 그랬다시피 종목 이야기도 할 텐데 오늘이 촬영 날짜가 2월 24일 목요일. 정말 공격을 시작한 날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동안 그 주변 지역 위주로 좀 침략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완전 러시아가 마음먹고 들어온 첫날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이영훈 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예상했던 정도의 수준인지 궁금해서요. 일단 뭐 워낙에 우크라이나 이슈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말이 많고 다들 전문가가 돼 있으니까 네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이런 전쟁이 발발되기 전에 이미 그 러시아의 10만 대군이 거기 진을 치고 몇 달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물러날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동부 지역은 친러 세력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점령을 할 것이라고 봤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장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선에서 끝날 것이냐의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동부 지역 들어가는 거는 저는 기본적인 수순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은 서부 지역을 이제 키예프 쪽 주변에도 폭탄이 터지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협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 자체를 할 명분도 없고 지금 근거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랬던 거, 기도하자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명확하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확실히 동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서부는 일단 때리는 제스처를 취하고 결국에 가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동부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토 가입 못하고 지금 현재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가급적이면 친러 인사를 이제 안 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고객님들한테 글을 보내는 내용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클라이맥스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내놨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수는 되게 흔들리고 많이 이제 아파 보이기는 하지만 전저점을 크게 하향할 가능성보다는 바닥에서 횡보를 하거나 좀 옆으로 길 가능성, 아니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지면은 전저점 테스트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동부 지역 쪽으로의 진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 네. 그냥 협상력으로 지금 키예프 주변을 건드리는 거라면은 그러면 참 다행이겠지만, 근데 제가 들었던 걸로는 우크라이나 병력이랑 러시아군 병력이랑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침범하기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그냥 다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또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도 말하던데요. 일단 4시간 만에 주요 공군, 해군 다 지금 무력화 시켜놨고, 탱크도 뭐 있다고 하는데 고물 탱크 갖다 놔가지고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쟁 자체는 우크라이나하고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시간을 끌었었던 이유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제 최적의 타이밍을 지금 모색하는 시점에서 러시아는 좀 공산주의 국가고 푸틴을 중심으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지만, 이 바이든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안에서도 좀 공화당과 갈등도 좀 있고, 네. 이게 자기 마음대로 운신하기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푸틴의 스케줄대로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푸틴이 계속 협상의 문을 여는 듯 마는 듯 하지만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기축통화가 달러기 때문에 아무리 뭐 6천억 달러 가치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제 제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푸틴도 뻔하거든요. 천연가스하고 석유 팔아먹지 못하면 러시아 경제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미 미국은 이란하고 핵협상도 마무리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대한 부분도 미국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이게 길게 가는, 그러니까 막 심각해지는 전면전이 될 가능성보다는 국지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좀 지루하게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루하게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보다는 거기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 전체 경제를 좀 흔들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역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좀 맞아요. 약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불투명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럼 지금 유가도 100%를 돌파했고 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150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JP모건이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더 심화되면서 전쟁이 둘이 뭐 합의를 해서 끝나더라도 우리 증시에 계속 악재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이전에 전쟁 끝나고 지수나 시장이 좀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불확실성 해소.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손 털자 하고 손을 딱 악수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미국도 깔끔하게 오케이 하고 악수하기에는 바이든의 입장도 있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되고. 중간 선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때 헛발질 한번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이든 이제 협상을 하면서도 좀 질질 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끌면서 질질 끌어가는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와중에 아마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셰일 오일 쪽 그쪽도 지금 점점 시추공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란하고 협상이 빨리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란이 원유 시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1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러면 러시아나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선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인플레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단순 인플레는 괜찮아요. 그거는 언젠간 어떤 요인이 해소가 되면 풀리니까. 근데 이게 인플레가 가열이 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꺾여버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고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게 되면 러시아는 또 멀쩡하겠냐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선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장이 좀 돌아서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수가 반등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1월부터 지금 계속 저희는 하락장만 보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네네네. 하필 또 연말에 뭐 모처럼 산타랠리가 왔다고 먼저 좀 축포를 터뜨렸는데 예. 그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때 뺀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1월장에 이어서 2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지부진하게 둘이 막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3월도 힘들다? 그럼 지금이라도 버티셨던 분들 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더 이상 뺄 타이밍은 아닌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번에 한번 그 아침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증시가 약간 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렇게 군사행동이 일어날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일단 하더라도 뭐 동부 가져가는 정도라고 했지만 그래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터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하는 와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외국인 선물 매도 누적 금액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주 초에 3조 3천억까지 떨어졌다가요. 네. 그러니까 약 3조 3천억이면 2조 3천억을 산 거거든요. 불과 지난주 이번 주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게 오늘 4조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다시 이게 3조 5천억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다시 사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시장은 일단은 아까 이제 불확실한 정보 이게 전면전이 난 거 아니야? 어딜 때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움직이니까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켜서 폭락하다가 또 이제 오늘 물론 주간 옵션 만기라서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막판에 이제 다시 선물을 많이 사들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서 보면은 생각처럼 그렇게 심하게 공포감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2월 말 3월 달 가는 걸 보면서 네. 그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을 계속 지켜봐라. 그게 드라마틱하게 줄어가는 모습이 보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3월 둘째 주 우리 선물 옵션 만기, 그 다음에 FOMC 회의, 금리 인상
예고돼 있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믹싱이 되면은 의외로 3월 중순 넘어서부터는 장이 조금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기대를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주식시장이니까 저도 예, 그러고 예.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건 그거 같아요. 싸게 안 보이는 종목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가 정말 나중에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때 그때 정말 충분히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힘들더라도 갖고 가자 이렇게는 정답일 것 같은데 그럼 후자인 섹터가 여전히 우리 시장의 많은 부분 차지하는 반도체일까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은 증시 전체가 오를 수는 없어요. 워낙에 시가총액 차이도 있고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요즘 이제 관련돼 있는 쪽 그쪽도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쪽 두 쪽은 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랑 리오프닝 쪽이요. 네네. 그럼 지난번에 좀 많이 샀던 메타버스 NFT 쪽은 어떨까요? 제가 여기 주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매경 전문 출연자처럼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또 표현을 그렇게 해야 돼서 지난번에 스튜디오 돈돈에 나왔을 때 그 관련된 얘기를 쫙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제 주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그 메타버스에 그 제대로 산업에 편승해서 갈 수 있느냐는 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요. 메타버스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쪽은 게임 쪽보다는 저는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타버스 자체가 메인이 아니고 게임이 일단 재밌어야 되고 게임이 히트를 쳐야지만이 그 캐릭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가지고 NFT 상품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분명히 시장 자체는 길게 봐서 죽지는 않는데 네. 그게 이제 물려 계실 걸로 예상이 되는 게임 쪽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작년에 메타버스 급등할 때 요번에는 공부만 하지 투자 안 하겠다고 고객님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안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FSM만 매매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 그 지난해 연말에 영광을 다시 되찾기는 힘들다고 막 나도 이게 이제 끝났다고 본다. 그때 행복했었지. 저는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힘들었냐면 그 NFT의 개념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게임주가 올라가니까 위메이드가 급등을 하니까 다음은 프로비스겠네. 뭐 다음은 카카오 게임이겠네. 예상하는 대로 올라가요. 못 사겠는 거예요. 밸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걸 내가 쫓아 사야 돼? 왜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했냐면은 그것도 돈돈에서 다 얘기해가지고 그 영상 다 남아있는데 네. 제가 그 바이오 처음 투자할 때 바이오 처음 그 급등장 나왔을 때 쳐다도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한 4개월 동안 바이오만 가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자꾸 너도 찾아가지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떠밀려서 종목을 찾았어요. 박살났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박살나고 나니까 또 손님들도 박살나도 괜찮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괜찮아 하셨던 분들이 막상 박살나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나보고 손절했죠? 그래서 약 올라가지고 하나 더 골랐어요. 네. 또 손절했어요. 그리고 그 종목 손절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사과문을 보냈어요. 내가 너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억지로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공부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제대로 바이오장에 설 때는 대응해서 큰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문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손절한 게 4배가 더 올랐어요. 그 종목만 바이오 다 박살나는데 그것만 한 종목만 4배가 올라갔어요. 와. 그래서 더 바보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를 갈아가지고 거짓말 아니고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섹터 종목이란 종목을 사업보고서 그 리포트 말고요. 그걸 통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밖에 나가면은 바이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상장사의 투자 설명서, 사업보고서, 네. 사업보고서를 한번 열심히 보시면 한 몇십 개 보시면요 사기칠 수 있어요. 그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그 70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10개로 압축하고요. 10개 중에서 제가 5개를 베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대로 된 걸 냈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300%짜리, 1000%짜리, 뭐 저기 3배짜리가 2개, 1000%짜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바이오에서 한번 터졌기 때문에 개념 없이 감도 안 오는 거 섣불리 던졌다가 잘못 걸리면 아니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 너무 재밌다. 그럼 돈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 확실히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과 공부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으셨는데도 시장이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물리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2편에서는 그럼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이영훈 부장님이 직접 고르신 종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